여러분, 당신을 위한 맞춤형 신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추적할 주제는 정말 거대한 퍼즐 맞추기입니다. 네,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퍼즐이죠. 맞아요. 한국의 전설적인 명화, 그리고 19세기 일본의 신흥 종교,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엄청난 역사적 소용돌이,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 이 세 가지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된 소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고요한 일본식 정원입니다. 봄 햇살이 쫙 비추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찰 같네요. 근데 지금 이 고즈넉한 공간에 한국의 미술 기자랑 학예사들이 엄청 초조한 얼굴로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서성이는 곳은 온도, 습도가 다 맞춰진 최첨단 미술관 수장고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죠? 바로 일본 나라현 델리시라는 곳에 있는 그 천리교 본부의 고요한 사당 앞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찾고 있냐면요. 안개 낀 장엄한 산세 사이로 복숭아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풍경.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와, 몽유도원도요? 조선의 걸작이 왜 19세기에 만들어진 일본 신흥 종교 본부에 숨겨져 있을까? 이거 진짜 상황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엄청난 예술작품을 찾는다고 하면 그 먼지 쌓인 경매 기록을 막 뒤지거나 유명한 귀족 가문의 소장품 목록을 살피는 걸 떠올리기 마련이니까요. 제 말이요. 이거 무슨 인디아나 존스 같은 스릴러 영화에서 잃어버린 성배 찾겠다고 전혀 상관없는 비밀 종교 본부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 명화의 단서를 여기서 찾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예술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림이라는 게 결코 진공 상태에서 혼자 둥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누군가 사고 팔고 이동시킨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항상 그 시대를 지배했던 막대한 부, 그리고 권력이 이동하는 물길을 따라서 예술품도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돈과 권력을 따라간다. 네, 그래서 몽유도원도가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궤적을 쫙 쫓아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19세기 일본 사회를 휩쓸었던 두 가지 거대한 파도랑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는 권력의 재편, 다른 하나는 신흥 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죠. 아, 그럼 명화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종교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저희는 이 거대한 종교 공간을 탄생시킨 한 사람, 바로 천리교의 교주인 나카야마 미키라는 인물의 삶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명화를 찾기 위해 종교 창시자의 삶부터 파헤친다. 와, 이거 전개가 진짜 예상 밖인데요? 근데 제가 제공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나카야마 미키라는 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 한 편의 드라마더라고요. 네, 정말 스펙터클하죠. 1798년에 분홍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처음엔 뭐 종교를 만들 생각은 아예 없었잖아요. 엄청 평범한 일상을 살던 분이었죠. 맞아요. 어린 시절의 미키는 그냥 신앙심이 아주 깊고 자비심이 많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불교, 그중에서도 정토종에 깊이 심취해 있어서 12살 무렵에는 막 비구니가 되기를 엄청 간절히 원했어요. 아, 원래는 불교 승려가 되고 싶었군요. 네, 승려가 되려고 깊은 가르침을 전수받는 과정까지 밟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대적 환경이나 가문의 어른들이 이 소녀가 종교에 귀의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니까 아무래도 여자아이가 자기 뜻대로 살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13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나카야마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평범하고 헌신적인 주부의 삶을 살게 되죠. 비구니를 꿈꾸던 10대 소녀가 일찍 결혼해서 살림 꾸리는 며느리가 된 거네요. 그렇게 뭐 남들처럼 평범하게 흘러가던 삶이 1838년 그녀 나이 40세 때 완전히 뒤집혀 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잔남이 심한 다리병을 앓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천리교라는 거대한 종교가 시작되는 폭발점이죠. 아들 병이 안 나니까 막 절박해진 가족들이 당시 민간에서 기도 올리고 병 고치던 주술적 수행자, 즉 산부라는 사람을 집으로 부릅니다. 일종의 무당이나 퇴마사 같은 역할이군요. 비슷합니다. 보통 이런 치유 의식을 할 때는 신령이 빙의할 수 있는 영매, 그러니까 가지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꼭 필요해요. 근데 하필 그날 오기로 했던 영매가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아, 상황이 엄청 급박했겠네요. 아들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인 미키가 직접 그 영매 역할을 임시로 맡게 됩니다.
기도를 도우려고 그냥 잠깐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키의 상태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선 진짜 막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그 계시를 내리잖아요. 네, 나는 원래의 신, 참신이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려왔으니 미키의 몸을 신의 사당으로 내놓아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와, 세상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기겁을 했죠. 기도를 주도하던 산부가 너무 놀라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신이냐 막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미키가 나는 하늘의 장군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고요.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청천벽력 아니에요? 아들 다리병 고치려다가 졸지에 집안 안주인을, 그것도 한창 집안일 해야 할 아내를 세상을 구원할 신의 사당으로 바치라니요. 당연히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남편 젬베에가 처음에는 이 억지스러운 요구를 엄청 거세게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빙의된 미끼를 통해서 신이 아주 무시무시한 압박을 가합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이 집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맞아요. 진짜 끔찍한 협박이었죠. 아들을 구하려다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셈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대가로 자기 집안을 신에게 바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허락했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영적 거래 같아요. 그게 단순히 말로만 협박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흘 밤낮으로 막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졌는데 그 빙의된 상태의 미키가 다다미 바닥에 자기 두 손을 너무 심하게 비벼댄 겁니다. 아, 무의식 상태에서요? 네, 그래서 손에서 피가 막 흥건하게 흘러내릴 정도였다고 해요. 남편 젬베에는 아내가 겪는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 그리고 완전히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피가 마르는 기분이겠네요. 그래서 결국 10월 26일에 남편 젬베에가 백기를 들고 신의 요구를 수락해버립니다. 결국 굴복했군요. 네, 그 순간 미키가 만족, 만족이라는 말을 남기고 기절하듯이 빙의에서 툭 깨어납니다. 이 남편의 고통스러운 수락이 있었던 날이 오늘날 천리교에서는 공식적인 입교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와, 한 개인,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절박함과 남편의 포기가 새로운 종교적 운동으로 폭발해버린 거네요. 이게 개인사로 보면 비극 같지만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보면 의미가 아주 큽니다. 1838년에 일본에서 한 평범한 주부의 체험으로 천리교가 태동했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20여 년 뒤에 바다 건너 한국, 즉 조선에서는 최재우라는 인물이 동학을 창시하거든요. 아, 동학 농민운동할 때 그 동학이요. 시기가 절묘하게 겹치네요. 맞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진짜 대혼란기였어요. 극심한 기근에 콜레라 같은 전염병 들어오고 서양 이양선들만 출몰하고 백성들 입장에선 전례 없는 공포였죠. 기존의 막부 체제나 유교 질서는 사람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천리교나 동학 같은 새로운 종교가 19세기 동아시아 민중들의 억눌린 심리적 에너지, 그 갈망이 빵 하고 터져나온 결과물이란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대적 불안이 새로운 영적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미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남편의 수락 이후에 미키의 삶은 완전 신의 대리인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종교교주로 살았던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 반대였죠. 미키가 신의 계시라면서 가족들에게 빈, 즉 가난에 빠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안의 논밭, 재산, 심지어 살고 있는 본체 건물까지 싹 다 허물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해요. 멀쩡한 집을 부수고 전 재산을 남주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지탄하고 뭐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겠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행동이 더 본격화돼요. 임산부의 순산을 돕는 오비야 유루시, 즉 안산허락이라는 의식을 시작하고요. 신의 뜻을 전한다면서 부채를 막 흔들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죠. 아까 시대 상황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치유 행위에 엄청 열광하면서 교세가 쫙 확장됐을 거고요. 맞습니다. 당시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서양의학을 들여오긴 했는데 가난한 민중들은 병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병 고쳐준다는 미키한테 몰려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미키가 신자들한테 약과 의사를 끊어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죠. 저는 이 대목 보면서 마치 현대사회에서 왜 백신이나 현대의학 전면 거부하고 자연치유만 맹신하는 그런 극단적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일본 당국이 자기들 보건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 종교를 절대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요.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죠. 메이지 정부가 1874년에 교부성이라는 곳을 통해서 의학당의 금지 법령을 내립니다. 주술로 병 고치는 거 엄벌하겠다는 거였어요. 미키의 가르침이랑 완전히 정면 충돌이네요. 맞아요. 거기다 1882년에는 아비코라는 마을에서 신자들이 동료 병 고쳐준다면서 막 몸을 훼손해서 사망하게 만든 아주 끔찍한 사건까지 터집니다. 와, 그건 진짜 당국에 완벽한 탄압 명분을 준 거네요. 네, 경찰의 탄압이 극에 달하죠. 미키는 1887년에 9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경찰에 끌려가고 구류 살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전근대적인 민중신앙이랑 근대 국가 시스템이 진짜 쾅 하고 부딪힌 거대하고 비극적인 문화 충돌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하고 치열하게 대립을 했으니 후대의 학자들이 이 나카야마 미키라는 인물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지가 진짜 궁금해져요. 해석이 확 갈린다고 하던데. 네, 학계의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나오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료에 나타난 양측의 시각을 그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관점들이 있죠? 우선 관점 A, 무라카미 시게오시 같은 좌파 성향 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이분들은 미키를 당시 일본의 절대 권력인 천황제, 그리고 가부장제에 저항한 아주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혁명가라고 봅니다.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민중 저항의 상징으로 해석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경찰한테 탄압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반체제 민주주의 투사다. 이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비약 아닌가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아니, 실제로는 무슨 거창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종교적 신념 지키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려다 보니까 우연히 시대의 근대법이랑 부딪힌 한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 관점 B, 즉 오탄이나 시마다 같은 비판적 학자들이 지적하는 핵실입니다. 그 혁명가라는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적 편견이 잔뜩 들어간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아, 우연한 충돌을 이념적으로 포장했다는 거군요. 네, 비판적 학자들은 경찰이 탄압한 진짜 이유가 무슨 반국가 모의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불법 의료행위랑 주술로 사회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실제 미키의 삶을 보면 가문의 격식을 엄청 중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내쫓기도 했거든요. 며느리를 내쫓았다고요? 평등주의 혁명가라기엔 너무 전근대적인 시어머니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결코 반체제 투사가 아니라는 지적이죠. 이 논쟁이 보여주는 건 고번 천리교 교조전 같은 문헌이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종교적 성인의 모습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편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료를 맹신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근대 종교의 엄청난 격변과 뜨거운 논쟁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그 미션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가 한국의 명화 몽유도원도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천리교 본부에서 이 그림을 왜 찾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흩어졌던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 초반 그 천리교 본부에 모였던 연구자들의 대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학예사가 1871년에 있었던 폐번치연이라는 제도를 언급하거든요. 폐번치연이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 이게 명화의 이동이랑 무슨 상관이죠? 1871년에 일본은 권력 구조와 행정구역이 완전히 싹 다 뒤바뀌는 대격변기였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수백 년 동안 지역을 다스리던 다이묘, 즉 영주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서 국가 직할로 통폐합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럼 하루아침에 땅이랑 권력을 다 뺏긴 영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완전 망했겠네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쫄딱 너난 옛날 지배층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자기들이 대대로 가보로 가지고 있던 엄청난 문화재랑 명화들을 골동품 시장에 막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와, 대박.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천리교는 어땠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교세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구시대의 권력자들이 토해낸 엄청난 문화재들을 새롭게 돈을 쓸어 담고 있던 천리교 같은 신흥 권력이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인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권력과 자본이 이동하면서 예술품도 같이 이사를 간 거군요. 네. 게다가 연구자들이 다음 취재지로 임진왜란 때 한국 문화재를 엄청나게 약탈해갔던 규슈 지역의 시마즈 가문, 그 본거지인 가고시마를 지목하잖아요. 아, 약탈당한 몽유도원도가 시마즈 가문 창고에 있다가 폐번치연으로 가문이 몰락하니까 시장에 풀렸고 그걸 천리교 쪽에서 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술작품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종교, 정치, 경제적 권력의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진짜 미쳤네요. 저는 솔직히 명화의 행방을 쫓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미술관 창고나 막 먼지 쌓인 서류 뒤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종교가 어떻게 탄생하고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느 가문이 망하고 흥했는지를 다 꿰뚫어 봐야 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추리 게임이었어요. 네, 역사라는 퍼즐의 진정한 묘미죠.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여정 어떠셨나요? 한 장의 아름다운 산소화에서 출발해서 19세기 일본의 평범한 40세 어머니가 어떻게 거대한 종교의 교주가 되었는지, 또 그 국가와의 충돌이 어떻게 명화의 궤적을 쫓는 열쇠가 되는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파편화된 지식들이 하나로 쫙 연결될 때 느끼는 이 경이로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곱씹어 보실 만한 마지막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죠? 천리교인들은 1887년에 세상을 떠난 교주 미키가요, 지금도 그 고요한 사당 안에 살아서 존재한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매일 따뜻한 식사를 차려서 올리고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힌대요. 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정말 지극한 정성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처럼 사람들의 깊은 종교적 염원이 매일같이 숨쉬는 그 성소의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세속의 역사학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명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진짜 놀랍지 않나요? 네, 역사의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역사의 파편들은 전 세계의 어떤 뜻밖의 성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당신이 접한 뉴스나 매일 지나치는 주변의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